짠! 안녕하세요. 건실한 배우 되기 프로젝트의 배우 안세희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설날을 맞아서 본가에 다녀왔어요. 본가에서 정말 하루에 12시간씩 자고 정말 잘 지내고 왔고요. 엄마 밥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설날 당일에는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온천 테마파크에 갔다 왔는데요. 와, 오랜만에 약간 물놀이 같은 물놀이를 해서 따뜻한 물에 야외에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따뜻한 물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난방비가 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제 또 근황은요. 제가 오늘 방금 고양이를 만지다가 고양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고양이 범이가 사는데요. 바로 따끈따끈 캣입니다. 지금 들려드릴게요. 참고로 야외에서 녹음해서 소음이 좀 들리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따끈따끈 복슬복슬 말랑말랑 캣 따끈따끈 말랑말랑 복슬복슬 캣 무릎 위에 올라오면 따뜻해요 캣 따끈해요 하자. 무릎 위에 올라오면 따끈해요 캣 배 위에 올라오면 골골송을 불러요. 따끈따끈 복슬복슬 말랑말랑 캣 배 위에 올라오면 무거워요 캣 여기까지 제 노래입니다. 고양이 만지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잔잔하게 물소리가 들릴 수도 있는데 저희 집에서 누가 씻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차마 제 녹음을 들으라고는 못하겠어서 일부러 제가 녹음하는 동안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제 근황. 그저께 농구 갔다가 제가 발목을 살짝 삐었어요. 정말 이게 원래 농구에서 슛을 쏘고 내려올 때 슛을 쏠 때는 좀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이랑 다 같이 초보죠. 저도 초보니까. 근데 초보끼리 그중에서도 이제 농구를 배운 지 얼마 안 된 분이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슛을 쏘고 내려오는데 발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이 살짝 삐어서 지금 저는 얼음물에 발을 넣고 아이싱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한번 해볼게요. 이번 주에는 업무를 별로 하지 않았어요. 빨간 날은 나도 쉬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올해에는요. 쉴 때 중요한 점이 있죠. 일을 안 한다는 점을 불안해하면서 쉬면 안 된다는 거. 쉬는 날엔 확실히 쉬어줘야 합니다잉. 그리고 이번 주 업무는요. 팟캐스트 편집 1시간 반, 팟캐스트 대본 쓰기 30분. 이렇게밖에 안 했고요. 그리고 어제는 예술활동 증명 관련 모임에 다녀왔는데요. 온갖 성토대회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또 예정된 게스트 명인님과의 녹음이 있는데 그때 더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예술로 지원사업 일정이 떴는데요. 저한테 제안을 준 분이 있는데 지원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제가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근데 지원사업 마감일까지 제 예술활동 증명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꼭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얼마 전에 3월 말쯤에 엄마한테, 저희 가족한테 제가 연기하는 영상을 보여줬는데요. 그때 오디션용으로 연기 영상을 찍었는데 제 기준으로는 꽤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본가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넌지시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몰입을 못하는 것 같다. 그 영상을 보니까 너무 너였다. 너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좀 내 자신인 게 뭐가 나쁜 거지? 연기를 할 때 나 자신의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건데 거기서 나를 보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엄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해서 엄마한테
몰입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피드백은 너무 두루뭉실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도 무엇을 고쳐야 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겠냐라고 말했더니 너도 학원을 다녀보는 건 어때?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조금 충격을 받았달까요?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을? 그러니까 너에게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을 돌려서 하신 거죠. 아니,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신 거죠. 그것이 저도 조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왜냐면 엄마는 연기를 할 줄 잘 모르시니까. 하지만 엄마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정말 대문자 T시거든요. 그리고 또 자식들한테는 엄격한 경향도 있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는 받지 말자. 하지만 허투루 듣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엄마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 하는 말씀이시겠죠. 하지만 허투루 듣지는 말아야겠다. 지금 내 상황에서 연습이 더 필요한 건 정말 맞는 것 같다. 나의 내실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자극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제 연기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 좀 안 그래도 느끼고 있던 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원은 안 다녔었거든요. 연기 워크숍은 여러 번 들었었는데 학원도 좀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좀 더 정기적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꾸준히 보면서 나의 약점이나 강점을 찾아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워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까지 워크숍을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최대 6주였다 보니까 뭔가 꾸준히 한 호흡을 쭉 가져가는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국립극단 청년교육단원에서 해보고 싶었는데 똑 떨어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후기도 다음번에 같이 준비했던 친구랑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다음 달 업무 목표는 강사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강화에서 즉흥 연기 워크숍을 강화 청년기지에서 열었었어요. 그리고 에코미디에서 나만의 스탠드업 코미디 쓰기 워크숍도 열었었고요. 안 그래도 이번에 블러디퍼니 오픈마이크에서 그때 워크숍을 들으면서 처음 스탠드업 코미디를 접했던 분이 저랑 같이 무대를 섰거든요. 그래서 정말 뿌듯했었는데 이번에 강사 지원 사업에서 스탠드업 코미디 워크숍을 또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즉흥 연기 워크숍은 혼자 하기는 조금 리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나만의 이야기를 스탠드업 코미디로 푸는 법, 이렇게 해서 워크숍을 열면 어떨까 해요. 되게 재밌고 뿌듯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친구한테 허락 맡은 내용은 아닌데 허락 맡고 올릴게요. 친구이자 배우 동료인 심현아 배우가 요즘 매일 자기소개 영상 찍기 챌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심현화 배우가. 그걸 보면서 저도 자극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매일매일 더 연습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연습을 좀 더 열심히 할 예정이고, 그리고 다음 주 또 목표가 링크트리를 만들었는데요. 링크트리를 인스타 프로필에 올리고 팟캐스트도 슬쩍 걸어놓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3월 내에 연기 영상을 하나 찍어서 업데이트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코너로 넘어가서요. 오늘의 코너는 배우의 연습일지입니다. 제가 팟캐스트 편집을 하면서 녹음을 들어보니까 발음이 조금 부정확하고 또박또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영상을 켜놓고 발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음 연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지만 제가 평소에 자주 흘려 말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팟캐스트 녹음을 들어보니까 발음이 부정확하고 또박또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발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소 습관이 흘려 말하는 건데 연기할 때 안 그러면 되지 뭐라고 생각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기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야지.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연기를 해야 연기가 또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 말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또박또박 말해보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주변인들에게 내가 또박또박 말하지 않으면 다시 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코너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어제 마침 다 읽은 책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유쾌한 우울증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존 모라는 미국 백인 남성이 쓴 책이고요. 물론 여기도 이성애자 미국 백인 남성으로서의 자기 특권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서 그렇게 밉진 않습니다만 미국 최고 인기 팟캐스트 유쾌한 우울증의 세계 같은 이름의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The Hilarious World of Depression. 이 팟캐스트 진행자가 털어놓는 우울증 투쟁 공생기입니다. 제가 저작권 이슈로 미리 보기 가능한 부분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정말 서문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래서 서문과 1장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셀럽들의 섹시한 레이저 대격투. 내가 워낙 서문을 챙겨 읽는 사람은 아니라서 내 책의 서문에는 여러분이 꼭 읽고 싶게끔 그냥 자극적인 제목을 붙여보았다. 나는 수십 년째 어떤 병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병세가 중하여 나와 내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나의 신체 건강, 사교 능력, 기분, 자아상,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 병은 모양도 색깔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지금 나는 어찌어찌 살아있지만 이 병은 치명적일 수 있어서 매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다들 알아챘겠듯이 내가 말하는 이 병은 유행성 수막구균 수막염이다. 아니, 그건 농담이고 실은 우울증 얘기다. 수막구균 수막염은 여러 해 전에 진작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상한 건 우울증으로 가장 어둡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조차 우울증은 우습게 느껴졌다는 거다. 도깨비집 거울처럼 실제 세계에 대한 내 시각을 왜곡시킨다는 게 우스웠다. 부러진 뼈나 박테리아처럼 손에 잡히는 실체가 없는 무언가가 나를 이다지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게 우스웠다. 다른 사람들, 특히 코미디언과 작가들이 들려주는 우울증 경험담에 공감할 때면 우리가 다 함께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웃을 수 있었다. 마술 공연을 보러 간 관객들이 특히 빼어난 트릭에 넘어가고는 웃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 모두 속아 넘어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어. 내가 마술 공연에서 실제로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는 아니다. 다음엔 한번 해볼까? 내가 팟캐스트 유쾌한 우울증의 세계를 만든 건 전통적으로 어둡게 여겨지는 이 주제에 관해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때 생겨나는 웃음과 희망과 인간적 연민을 청취자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였다. 우울증과 맞서 싸워본 수십 명의 코미디언, 뮤지션, 작가, 공인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반복해 등장하는 주제가 여럿 있는 걸 발견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은 사는 모습은 천차만별이어도 공통된 어떤 증상들, 왜곡된 사고방식, 생각 패턴을 지니고 있다. 그들이 하는 말들 중엔 우울증이 내 머리에 심어놓은 생각과 일치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많다. 나는 이 책에 그 모든 것을 한데 담고자 했다. 이 책은 나의 회고록이자 내 병의 전기다. 내가 어떻게 우울증에 의해 고문당했고 그러면서도 이 병에 부조리한 유머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내 병이 어떻게 시작된 것 같은지, 어떻게 모습을 드러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신하고 진화했으며 어떻게 아직도 내 숨통을 죄곤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호시탐탐 나를 죽이려 드는 절친처럼. 이 책에 나는 방송에선 잘 털어놓지 않는 내 개인사로부터 배운 것과 유쾌한 우울증의 세계에 출연한 게스트들이 말해준 것들을 담았다. 팟캐스트에는 이루 다 넣지 못할 많은 얘기를 담았다.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건 내게 책이란 성물이기 때문이다. 우리 집 벽은 일단 읽었으면 슬슬 치울 때가 되지 않았냐는 아내의 강력한 눈치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은 책들로 도배되어 있다. 이 책엔 우울증과 싸우고 있는 당신, 혹은 우울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이 공감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바라건대 많은 것이 들어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알게 된 것과 셀럽인 내 친구들이 얻은 깨달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 책을 읽고 나서 자꾸 떠오르는 부분으로 돌아가 책갈피를 꽂거나 형광펜으로 칠하거나 밑줄을 긋고 친구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만일 이 책을 핸드폰이나 전자책 리더로 읽고 있다면 북마크나 하이라이트 기능을 찾아 이용하지 유성펜으로 화면에 밑줄을 긋지는 말기를.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다면 케이스에 내 입과 목그림에 펜으로 마음껏 낙서하고 친구들에게 빌려주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을 책 한 권에 담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한다. 대화를 나누면 상황은 나아질 것이고,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남아 우리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을 테니까. 제1장. 마침내 상태가 호전되다. 바깥은 환하고 습한 여름날이었고 나는 실내의 커다랗고 푹신한 의자에 앉아 새 치료사와 한판 승부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제가 농담을 할지도 모릅니다. 첫 세션의 시작, 나는 말문을 뗐다. 그게 제가 말하는 방식이라서요. 우울하고 소름 끼치는 것에 대해 농담을 하는 게 저의 대처 방식입니다. 농담이며 웃음이 제겐 산소와 같거든요. 이게 회피일까요? 잘 모르겠군요.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알려주시죠. 좋아요. 줄리가 말했다. 지금 우리는 인테이크 세션을 진행 중이었다. 치료사에게 원가족, 트라우마, 정신질환 가족력, 현재 생활, 건강과 관련된 습관들, 치료사와 약속을 잡고 지금 이 푹신한 의자에 앉아 있게 된 경위 따위를 포함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첫 세션이다. 저는 평생 우울했지만 그걸 안 건 12년쯤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울하지 않은 척을 하고 있었달까요? 우울증이 더 깊어지는 건 가까스로 막았습니다. 이제는 낫고 싶어요. 그렇군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 볼까요? 줄리가 말했다. 나는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치료사를 찾는 건 데이트와 비슷한 구석이 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기까지 아주 지루하거나 이상하거나 긴장되는 만남들을 가져야 할지도 모른다. 이번 만남은 단박에 좋은 예감이 들었으니 행운이었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나는 과거의 치료사들과 대체로 짧은 관계만을 가졌다. 잠깐의 썸 정도랄까? 심지어 한 번만에 끝났다는 점에서 원나잇 스탠드에 견줄 만한 원세션 스탠드들도 있었다. 나는 좀처럼 하나의 상대에게 속박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내 정신은 자유롭게 날뛰고자 하는 야생마였다. 나는 말을 이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 이유로 치료가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울증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겐 다르게 생각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울증이 나아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번엔 그럴 수 있겠어요? 노력은 할 겁니다.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지만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줄리는 나보다 조금 젊지만 인생에 대해 알 만큼은 산 나이였다. 아마 어려움을 겪어보았을 것이고 가까운 사람의 죽음도 경험했으리라.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줄리는 활달하지만 침착했는데 내가 대학 시절 알았을 법한 사람, 여학생 사교 클럽에서 활동하면서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었을 누군가를 연상시켰다. 정말 웃기는 건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팟캐스트죠. 그래서 저는 출근해서 하루 종일 우울증에 대해 생각하고 직장 밖에서도 우울증에 대해 얘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우울증에 대한 강연을 하죠. 지금은 우울증에 대한 책도 쓰고 있어요. 모든 게 그 팟캐스트에서 시작된 거죠. 저도 그 팟캐스트 들어요.
이메일에도 쓰셨지만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줄리가 말했다. 이메일을 보낸 건 사실이었지만 줄리가 읽으리라는 기대는 없었고 읽는다 해도 그 내용을 기억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멍청하고 아무짝에 쓸모없고 모두에게 미움받는 사람이니까. 아니, 딱히 슬프진 않다. 내가 아는 세상은 본디 이랬으므로. 나는 평소에 나대로 계속 짓거렸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뭐가 문제냐면 대체로 다른 사람의 우울증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남의 우울증은 제법 잘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재빨리 파악하고 거기서 정보와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죠. 당사자가 생각지 못한 연결고리를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 자신의 문제는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마천루 안에서 그 마천루를 보기는 어렵지요. 줄리와 처음 만난 건 유쾌한 우울증의 세계 2시즌 방송을 마친 뒤였다. 임상적 우울증, 우리 프로그램에선 그걸 줄여서 클리니디라고 불렀다. 임상적 우울증을 겪어본 코미디언, 뮤지션, 작가들과 길고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한 지 어언 2년. 나는 공영 라디오 방송국 동료들과 인터뷰 내용을 논의하고 청취자들에게 정보와 깨달음과 즐거움을 주려면 그 내용을 어떻게 편집하는 것이 최선일지를 고민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 그런데 살아온 날의 대부분을 그럭저럭 견딜 만한 수준에서 재난 수준 사이를 오간 나 자신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한 건 줄리를 만난 그때가 처음이었다. 남들에게는 도움을 청하라고 우울증이 나을 수 있다고 믿으라고 몇 년 동안 침 튀도록 권했으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선 한 번도 그렇게 믿지 않은 것이다. 나는 내 정신건강을 호전시키려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는 대신 그저 조금 더 버틸 수 있게 해줄 임시방편을 찾아다녔다. 본질적으로 이는 툭하면 화재가 발생하는 집에 살면서 그때그때 불만 끄고 마는 셈이었다. 내가 가진 대책이라곤 이를테면 불에 검게 타고 연기에 찌든 집안에 앉아선 벽을 고치고 지붕을 수리하고 망할 놈의 불길이 애초에 어디서 자꾸 치솟는 것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자, 이제 다 괜찮아졌어 라고 말하는 게 다였다. 친구들이여, 부동산 관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믿게 된 것이다. 내 정신건강이 호전될 리 없으니 최선의 시나리오는 악화라도 면하는 것이었다. 짜릿한 시나리오는 아니었지만 받아들일만 했다. 호전을 바라는 건 상어에게 한 팔을 뜯겨 먹히고는 새 팔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과 매우 비슷해 보였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일단 지혈을 하고 상어에게 물어뜯긴 상처에 관한 팟캐스트를 시작하는 것 아니겠는가? 아, 무슨 말 하려는지 안다. 미리 일러두는데 이 책에는 은유와 직유가 많이 나올 것이다. 나는 우울증이 뭔지 정의조차 못 내리겠으니까.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 실은 그것도 문제의 일부다. 자, 독자 여러분. 유추의 롤러코스터에 오르셨으니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길. 내가 줄리의 사무실에 앉아있게 된 건 내 인생에서 임계점을 넘는 수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 마침내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해볼 만한 일로 그리고 사망 방지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긴급한 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사건 하나는 내가 이제 쉰이 된다는 것이었다. 100살까지 살 계획이라면 고작 중간인 나이지만 솔직히 말해 내가 살아갈 나날들이 아라리 모래시계 하부로 쏟아져 내려가는 게 느껴졌다. 죽음이라는 마감기한이 성큼 다가오는 느낌이었다. 또한 근래에 나는 죽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살아있고 싶지 않다는 바람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살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에이, 그거랑은 거리가 멀다. 다만 nothingness, 무가 그 상태에 들면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될 무가 뭐랄까 달콤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세상에는 우리 가족과 아이스크림과 NBA 플레이오프처럼 멋진 것들이 가득함에도 출근길 운전을 하거나 부엌 청소를 하거나 잠을 청하다가 갑자기 짠 하며 공의 상태에 대한 갈망이 그 속성상 내가 그걸 인식도 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공에 대한 갈망이 밀려왔다. 이 감정은 병적이었고
당연히 우울했으나 한편으로는 그냥 귀찮기도 했다. 물론 그 실체는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계속 윙윙 돌아가며 나를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내 정신이었다. 내 고유의 우울증은 스트레스에 반응한다. 정확히 말해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발한다. 상황이 힘들어지면 나는 젖먹던 힘까지 내기는커녕 의기소침해진다. 더 스미스의 음울한 노래의 인간 버전이 된다. 줄리와 첫 약속을 잡으려 수화기를 들었을 즈음에 나는 어둑한 지하실에 혼자 처박혀 노래를 하는 모리씨 그 자체였다. 그때 나를 괴롭히던 스트레스 요인은 곧 고등학교 졸업반으로 올라가 대학 입시 준비를 하게 될 아들 찰리, 내 팟캐스트의 다음 시즌 게스트 섭외,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책을 잘 써내야 한다는 압박 등이었다. 그야 인생에는 당연히 스트레스가 있고 누구나 힘든 일을 겪는다. 하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우울로 변환시키는 속도는 지붕을 뚫을 기세였다. 성능 한번 지독하게 효율적이었다. 도대체 뭐가 그렇게 스트레스예요? 정상인, 놀미들은 반문했으리라. 만에 하나 내가 그들과 스트레스를 논했다면 말이다. 가족도 있고 집이랑 차도 있고 멀쩡한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냥 견뎌봐요. 그게 말처럼 쉽겠는가? 설마 이게 내 선택이었겠는가? 내가 한눈에 쏙 들어오게 인내하기와 매번 흥분해서 난리치기라고 적힌 선택지들을 훑어보고 침착하게 그래요. 저는 2번으로 할게요.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보다시피 정상인 놀미와 우울인 새디는 다르다. 깎아지른 계곡 위로 놓인 긴 다리를 정상인들과 우울인들이 각기 다른 차를 타고 건넌다고 생각해보자. 정상인들은 차체가 낮고 무게가 1톤쯤 나가는 대형 뷰익을 탄다. 거센 바람이 몰아치면 그들은 바람에 약간 밀리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계속 운전해 간다. 별일 아니라는 듯이 밖에 바람이 좀 부나봐 한마디를 던지고는 듣고 있던 노래로, 나로서는 잘 모르지만 아마 푸파이터스의 곡 같은 것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면 우울인들은 어쩐 이유에서인지 상부에 돛이 달린 오래된 포드 모델 T 차량에 들어차 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게 보인다. 그러나 다리에서 밀려나 협곡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정상인들은 우울인들이 버둥거리는 걸 보면서 대체 뭐가 문제냐며 의아해하는데 그들에게는 바람이 그렇게 심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봐요. 모델 T가 다리 밑으로 굴러떨어지고 차에 탔던 우울인들이 이젠 장착하고 있는데 익숙해진 낙하산을 펼치는 걸 보며 정상인들이 소리친다. 나는 과거에도 괜찮은 치료사들을 잠깐씩 만나보긴 했지만 치료에서 내가 얻은 수확은 내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좀 더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뿐이었다. 물론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진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내가 지금 갇혀있는 냉장고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내가 만난 치료사들의 잘못은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잘 훈련받은 전문가였고 자기 일을 훌륭히 해냈다. 잘못한 건 바로 나 혹은 클리니 D였다. 사실 나는 치료사에게 아주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고 싶지 않았는데 나의 저 밑바닥에는 괴물들이 살기 때문이었다. 정말로 나쁜 기억들, 짙은 피멍, 흉터, 그리고 상처를 입힘으로써 사람 자체를 심하게 바꿔놓는 사건들. 트라우마. 나는 과거를 건드리느니 차라리 과거와 긴장된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내 삶이 서로 증오하는 중동 국가들처럼 되어도 상관없었다. 차량 폭탄 테러가 일어난다 해도 내 나라는 내 나라 아니겠는가. 그때까지 나는 통속 심리학의 단세포적인 영역에서 종종 이야기되는 믿음, 과거는 지나간 일이니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믿음을 안고 인생을 살아왔다. 내려놓으세요. 단세포 인간들은 말한다. 아무도 그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돈 헨리와 글렌 프라이는 극복하세요 라는 노래를 지었다. 이에 대한 나의 답가는 돈 헨리 글렌 프라이, 물정 모르는 소리 말고 꺼지세요. 일테다. 나는 고집스레 단세포적인 돈 헨리식 해결법을 택하는 사람 대부분은 애초에 괴로운 기억이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왜냐면 과거를 무시하라는 생각 자체가 갈데없는 헛소리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신이 어쩌다 지금의 지경에 이르렀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설상가상으로 우울증은 우울인들에게 희망을 앗아간다. 희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절망을 심는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으리라고, 아니 나아질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게 되거나 적어도 그렇게 의심하게 된다.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라니. 내 말은 우울증에 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양치를 하는 것조차 힘겹다. 자신의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건 버스에 타고 화성에 가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진다. 나는 팟캐스트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 거듭 들었다. 이는 일상적 자극이 유독한 생각으로 변환되지 않게끔 사고 패턴을 다시 훈련시키는 것을 축으로 한 실용적 심리상담 요법이다. 위험한 동네로만 향하는 낡은 도로들을 헐고 잘 나가는 동네로 향하는 굳건한 새 대로를 까는 셈이다. 내 팟캐스트에 출연한 게스트들 중 상태가 제일 괜찮아 보인 건 인지행동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새 치료사를 물색하며 제한 조건을 걸었다. 이 인지행동 치료라는 걸 해줄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치료를 빼먹지 않도록 우리 집에서 가까운 편이어야 하고 그리고 나이가 23이거나 이름이 크리스티여선 안 됐다. 첫 세션에서 나는 내 생애의 절반밖에 이야기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치료사와 환자에겐 한 세션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우리에겐 그 역겨운 이야기를 전부 꺼내놓기 위해 두 번째 세션이 필요했다. 나의 원가족이 절대 양육이라고 부를 수 없는 태도로 행동한 이야기를 듣고 줄리가 실제로 입을 떡 벌렸던 게 기억난다. 프로 치료사에게 충격을 주다니 한건 올렸다. 인테이크 세션 후반전이 끝나갈 즈음 줄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을 가다듬더니 말했다. 남들보다 많은 일을 겪으셨군요. 나는 머릿속에서 트라우마 챔피언이 된 것을 자축하고 호화롭되 시무룩한 시상식을 빠르게 상상하며 나 자신과 가볍게 하이파이브를 했다.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걸어야 하는 가장 긴 길은 대개 현재 자신이 있는 곳과 병을 고치기 위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사이에 있다. 도와줄 사람을 찾고 진료 예약을 잡고 약속한 시간에 나타나는 건 헤라클레스의 12가지 과업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 있다. 안다. 미친 소리로 들린다는 거. 아니, 병이 나을 수 있다는데 뭘 꾸물거리고 있는가? 굶주려 허덕이면서 고작 3m 거리의 공짜 피자 가게에 가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른가? 솔직히 공짜 피자 가게가 어떻게 망하지 않고 버틸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지금 나는 우울증에 걸린 헤라클레스가 보험 처리가 되는 치료사를 찾으면서 피자를 갈구하는 장면을 상상하게 된다. 사람들이 그 쉬운 일을 망설이게 되는 건 어떤 두려움, 우울증 자체가 기꺼이 부추기는 두려움 때문이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받지 않으면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는 셈 칠 수 있다. 괴물을 똑바로 보지 않으면 괴물과 싸울 필요도 없다. 그런데 문제는 괴물이 실제한다는 것. 그리고 괴물과의 승부를 피하면 계속 녀석에게 몽둥이질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괴물을 꽤 잘 가둬두긴 했지만 이젠 녀석에게 주먹을 몇 방 날리고 싶어졌다. 기분이 좀 나아졌으면 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과거를 풀어헤치기 시작했다. 여기까지가 서문과 1장이고요. 제가 재밌었던 부분도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누가 죽었는데 누가 죽었는지는 스포일러니까 말하지 않게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죄를 바다에 뿌려요. 근데 이 구절이 나옵니다. 죄를 뿌리던 중 일부가 바다로 떨어지다 다시 위로 날려 매틀린의 재킷에 묻었다. 땡땡! 내게서 떨어져! 매틀린이 말했다. 제가 다시 옷에 붙으니까 떨어지라고 말하는 이 장면이 웃겼습니다. 그 외에도 웃긴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그리고 공감 갔던 구절 332쪽 정상인들은 피곤하다고 불평하며 말한다. 오늘 아침은 침대에서 나오기가 싫었어. 우울인의 경우엔 침대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나올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테다. 정말 공감이 갔습니다. 왜냐면 요즘 제가 침대에서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또 이 부분 책 거의 다 읽을 때까지 이성애자 백인 남성이 뭘 알아?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었는데 이런 구절이 거의 뒤쪽에 나왔거든요. 코미디언이자 연기자인 베런 본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냐면 우울이니 불안이니 하는 그 모든 감정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 다양한 것들을 얼마나 많은 인종적 앙금으로 감싸고 있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우울증이라니. 백인들이나 걸리는 건 말이야? 저는 우울증이 부유한 사람들, 가만히 앉아 우울해질 시간이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물론 유색인종들, 미국 내 유색인종들, 퀴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되게 우울증에 대해서 다양한 층위가 있겠죠. 이 사람이 그걸 짚어주고 그리고 심지어 우울증이 백인의 거라고 생각하고 무시해 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걸 짚어줘서 나도 백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지 왜곡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우울인들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인지 왜곡에 빠진 적이 있고 그 빈도도 잦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분법적 사고. 그러니까 어떤 작은 것에 성공하면 최고지만 그게 아니면 최악이다라는 사고. 과잉 일반화. 어떤 하나의 사건을 과거의 미래의 다른 모든 사건들의 지표로 삼는 거. 이번에 뭔가를 성공하지 못했다면 평생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정신적 여과. 기존의 부정적 서사에 들어맞지 않는 모든 것을 걸러내는 거. 그러니까 좋은 코멘트 다 들어도 비판적 코멘트 하나만 꽂히는 거. 선택적 추상화라고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 평가절하하기. 약간 정신적 여과랑 비슷한데 어떤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해주면 그걸 알아듣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이유를 찾아낸다. 속단하기. 어떤 사람이 어떤 역겹다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내가 싫어서 그런 거라고 속단해버리기. 파국화. 모든 사건이 어떤 끔찍한 미래의 전조라고 생각하는 거. 통제의 오류. 성공이 불가능했다는 건 모든 것을 통제하는 힘들과 상황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감정적 추론. 우리가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보 같은 기분이 든다면 내가 바보라는 뜻이다 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 정상적인 추리와 논리에 위배되더라도. 아무튼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의 사고들을 다시 짚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되게 과거가 중요하다. 우울증이 가족력이나 트라우마에서 벌어진 일일 수 있고 그 트라우마라는 것도 조상들에게 명백한 우울증 병력이 있는지 유전적 소인이 있는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그 윗세대에 경험한 트라우마가 그 아랫세대에게 전해져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어쩌면 한국전쟁과 IMF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그 아랫세대까지 전달하고 있는 것 아닐까. 사실 그 아랫세대라고 할 것도 없이 정말 가까운 과거죠. 그래서 그런 집단적 트라우마 때문에 더욱 열심히 살아야 돼. 뒤처지면 안 돼. 경제적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이 퍼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배우의 연습일지 발음 연습의 일부로서 들려드렸고, 그러면 오늘의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준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짠!